내 이름은 박선자. 올해 68이다. 오늘은 내 외동딸 민서가 결혼하는 날이다. 결혼식은 서울 강남에서 가장 화려한 호텔에서 열렸는데 듣자 하니 장소 대여료만 해도 내 작은 반찬 가게를 평생 채울 김치값은 좋게 될 거라고 했다. 내가 입은 이 한복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10년 넘게 묵혀둔 낡은 옷이자 내가 유일하게 입고 나갈 수 있는 번듯한 옷차림이다. 오늘을 위해 3번이나 다림질해서 옷깃과 소매뿌리가 새 것처럼 빳빳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돈 냄새가 진동하는 이 휘황찬란한 연회장 속에서 나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존재였다. 딸 민서는 이름도 모를, 하지만 보기만 해도 값비싸 보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치 거만한 백조 같았다. 신랑의 팔짱을 낀 채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얼굴에는 흠잡을 데 없이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본 딸의 얼굴에 걸린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더니 이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딸은 나를 안아주지도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지도 않았다. 대신 내 팔을 잡아 거의 반쯤 끌다시피 연회장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 자리는 비상구바로 옆이었는데 문에는 붉은색 금연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문틈으로 찬바람이 솔솔 새어 들어왔다. 엄마, 여기 앉아 계세요. 네. 딸은 허리를 숙여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두렵다는 듯 목소리를 한껏 낮췄다. 사돈댁 손님들은 다들 지위가 있는 분들이라. 엄마는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아무데나 돌아다니거나 아무하고나 말 섞지 마세요.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좀 낯설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들어 딸을 보았다. 인형처럼 정교한 화장을 한 딸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 눈빛에는 일말의 짜증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말없이 딸이 입은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박혔다는 웨딩드레스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내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오랜 세월 김치를 담그고 장을 담그느라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진 손, 이 손은 한때 두꺼운 법전을 넘기고 교단 위에서 호령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딸의 체면에 먹칠하지 않도록 식탁보 아래에 숨겨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니 허리를 펴고 다시 완벽한 신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마치 도망치듯 환한 연회장 중앙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나는 홀로 이 원형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새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고 정교한 식기가 놓여 있었지만 이 테이블에는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마치 동화 속에 잘못 들어온 잿빛 유령처럼 주위의 모든 것과 어울리지 못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신랑의 부모, 즉 나의 사돈들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사돈어른은 서울의 한 유명 대학 교수였고 사부인은 개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에는 고급 지식인의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참석한 모든 귀빈에게 감사하고 결혼식을 위해 애쓴 직원들에게 감사했지만 신부의 어머니인 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축배를 들 때 그들은 와인잔을 들고 테이블마다 돌며 인사를 나눴다. 내 앞을 지날 때 사돈어른은 발걸음을 조금도 멈추지 않고 그저 눈초리로 나를 곁눈질할 뿐이었다. 마치 하찮은 장식품을 보는 듯한 눈길이었다. 사부인의 미소는 더욱 형식적이고 서먹했다. 그녀는 내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표정은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나는 고개를 숙여 치맛자락을 정리하는 척했다. 나는 안다. 그들의 눈의 시장에서 반찬이나 파는 평민인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딸이 베푼 크나큰 은혜라는 것을. 나는 그저 배경일 뿐, 있어서는 안 될 오점일 뿐이었다. 내 가슴을 더욱 후벼 판 것은 내 옛 동창 몇 명이 온 것이었다. 민서가 일부러 초대한 이들이었는데 어머니인 내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알고 있었다. 민서가 그들을 부른 것은 사돈댁에 자신의 어머니도 상류층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일 뿐이라는 것을. 이 동창들은 과거 서울대학교에 다닐 때 모두 내게 패배의 쓴맛을 봤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40년이 흐른 지금 그들은 하나같이 시집을 잘 가서 호의호식하는 귀부인이 되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샤넬 투피스를 입고 비둘기알만 한 다이아 반지를 낀 채 온몸에서 보석빛을 뿜으며 내게 다가왔다. 선두에 선 사람은 최경희였다. 학창시절 그녀의 성적은 늘 내게 눌려 있었고 졸업 논문 발표 때는 인용 오류를 내게 지적당해 울면서 교실을 뛰쳐나갔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나를 사사건건 눈엣가시로 여겼다.
지금 그녀는 레드 와인잔을 들고 우아하게 내 앞으로 걸어와 가식적인 걱정이 담긴 얼굴로 말했다. 어머, 선자야, 오랜만이다. 요즘 광장시장에서 김치 장사한다며? 정말 고생이 많구나. 이 손 좀 봐. 이게 다 뭐니? 그녀는 말하며 내 손가락을 살짝 쥐었다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진 듯 재빨리 손을 떼고는 다른 손에 든 실크 스카프로 손을 닦았다. 우리는 뭐 매일 피부 관리나 받고 남편 따라 골프나 치러 다니고 아니면 경자네 갤러리 가서 그림 구경이나 하고 사는 게 참 지루해 죽겠다니까. 그녀는 말하면서 사부인 쪽으로 턱을 치켜들었고 그 미소에는 과시욕이 가득했다. 주변의 다른 동창들이 즉시 맞장구를 치며 억눌린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가느다란 바늘이 되어 내 심장을 촘촘하게 찔러대는 것 같았다. 그래, 선자야. 너 옛날에 우리 법대의 전설이었는데 어쩌다가? 에휴, 사람 팔자라는 게 다 따로 있는 거지. 그래도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서 시집 잘 보냈으니 고생 끝에 낙이 온 거 아니겠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실은 독을 바른 동정으로 내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어떤 말에도 대답하지 않고 그저 앞에 놓인 식어 빠진 보리차를 조용히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위장까지 차갑게 흘러내렸다. 나는 이것이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나는 내 딸이 소희의 체면을 위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 중 하나인 양가 어머니의 화촉 점화 시간이 되었다. 사회자가 그 매력적인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자, 이제 가장 뜨거운 박수로 양가 어머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사부인은 우아한 짙은 보라색 맞춤 드레스를 입고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으며 기품 있게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촛대 한쪽에 서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어머니의 등장을 기다렸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내가 있는 이 구석으로 쏟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테이블을 짚으며 막 일어서려던 참이었다. 내 한복이 낡았다는 것도 내 모습이 초라하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이 순간 나는 신부의 어머니였고 이것은 나의 권리이자 책임이었다. 그러나 한 손이 내 팔을 죽은 듯이 꽉 눌렀다. 민서였다. 딸은 어느새 달려와 당황과 결연함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허리를 숙여 우리 둘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거의 이를 악물고 말했다. 엄마, 올라가시면 안 돼요. 나는 얼어붙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딸을 쳐다보았다. 지금 입으신 게 이게 뭐예요? 딸의 목소리에는 숨김없는 혐오가 가득했다. 너무 낡았고 색깔도 촌스러워요. 사부인은 저렇게 화려하게 입으셨는데 엄마가 저렇게 올라가면 사람들 웃음거리밖에 더 되겠어요? 제 얼굴은 뭐가 되고 신랑 집안 얼굴은 뭐가 되겠냐고요? 내 심장은 마치 차가운 손에 움켜쥐어진 듯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나는 나를 바라보는 내가 평생을 바쳐 사랑한 딸을 보았다. 딸의 눈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초조함과 원망만이 가득했다. 사회자한테는 이미 말해뒀어요. 딸은 내가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빠른 속도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올라오신다고요? 이모한테 부탁드렸어요. 이모가 엄마 대신 올라가시기로. 이모, 즉 내 여동생. 그녀도 오늘 와서 하객석 중간에 앉아 있었다. 새로 산 화사한 한복을 입은 모습이 나보다 더 친어머니 같아 보였다. 나는 민서에게 꽉 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여동생이 사회자의 수습 멘트 속에서 약간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단상 위로 올라가 원래 내 자리였어야 할 곳에 서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사부인과 함께 사회자에게서 점화봉을 받아 축복과 계승을 상징하는 하얀 양초에 함께 불을 붙였다. 단상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순간 연회장의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알게 모르게 버려진 이 구석으로 향했다. 나는 그 시선 속에 담긴 감정들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동정, 경멸,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경거리를 즐기는 듯한 고소함. 내 얼굴은 불에 타는 듯 뜨거웠다.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평생을 민서를 위해 살았다. 딸을 키우기 위해 내 직업, 내 이상, 내 모든 것을 포기했다. 나는 적어도 딸에게서 기본적인 존중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딸의 화려한 인생에서
김치를 파는 나라는 어머니는 그저 딸이 서둘러 벗어나고 싶어하는 내세울 수 없는 5.1 뿐이라는 것을. 나는 고개를 숙여 식탁보 위에 놓인 내 늙은 손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예고 없이 툭 떨어져 새하얀 식탁보 위에 작고 잿빛의 얼룩을 남겼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신랑 신부가 케이크를 자르려던 순간 연회장의 육중한 양문이 갑자기 다시 박에서부터 열렸다. 이번에는 환영음악도 사회자의 열띤 속에도 없었다. 가장 앞서 걸어 들어온 사람은 이 5성급 호텔의 총지배인이었다. 평소에는 얼굴 보기 힘든 대단한 인물인 그가 지금은 공손한 표정으로 허리를 살짝 굽힌 채 직접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이들은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정신은 맑고 기품이 넘치는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묵직하고 힘이 있었다. 그들이 나타나자마자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순식간에 장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서만 느껴지는 그 침착함과 위엄은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시끄럽던 연회장은 마치 음소거 버튼이라도 누른 듯 조용해졌고 배경음악마저 어색하게 들렸다. 신랑의 아버지인 그 대학 교수는 정부 관료로 보이는 하객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들어오는 사람들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굳었고 손에 든 와인잔이 쨍 하고 흔들렸다. 레드와인이 쏟아져 그의 새하얀 셔츠 소매를 적셨지만 그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충격받은 얼굴로 일어섰다. 입을 살짝 벌린 채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이 불청객들은 주빈석으로 향하지도 미소를 가득 머금고 다가오는 신랑 부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누군가를 찾듯 장내를 훑었다. 호텔 총지배인은 분명 지시를 받은 듯했다. 그는 인파를 가로질러 놀라움과 의혹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지나 목표가 명확하다는 듯이 모든 이에게 익힌 비상구 옆내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내 심장이 까닭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다. 선두에 선 노인의 얼굴은 너무나 익숙했다. 세월이 그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지만 그 두 눈은 여전히 30년 전처럼 밝고 날카로우며 지혜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진우. 내가 가장 아끼던 제자. 이제 그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대법관이 되어 있었다. 뉴스에서 그는 늘 근엄하고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위엄이 넘쳤다. 그가 내 테이블 앞에 와서 걸음을 멈췄다. 연회장의 공기가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모든 사람이 목을 길게 빼고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김진우는 아무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에는 오직 나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양복 아랫단을 정리하더니 모든 사람이 턱이 빠질 정도로 놀란 시선 속에서 낡은 한복을 입고 손에서 김치 냄새가 나는 이 늙은 여인에게 깊고 정확하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우렁차고 또렷하며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장님, 저희가 늦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뒤를 따르던 이들도 모두 내가 아는 얼굴이었다. 한국 최대 로펌 광장의 대표 변호사 박정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 이영호, 그리고 나머지 몇몇도 지금 한국 법조계에서 발을 구르면 업계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거물들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김진우를 따라 내게 깊이 허리를 숙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한 목소리로 장내에 울려 퍼졌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원장님이라는 세 글자는 마치 거대한 폭탄처럼 고요한 연회장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터져나갔다. 순간 공간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해졌다. 내 딸 민서, 그녀의 얼굴에 걸려있던 행복한 미소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마치 얼어붙은 싸구려 가면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샴페인을 따르려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수많은 샴페인 잔으로 쌓아올린 샴페인 타워는 그녀의 떨림에 미세하게 흔들리며 맑은 부딪힘 소리를 냈다. 나의 사돈 부부, 그들의 표정은 더욱 가관이었다. 충격, 혼란, 불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감정이 깊은 공포로 수렴되었다. 사돈 어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나를 보는 눈빛은 마치 괴물을 보는 듯했다. 사부인은 반사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손으로 입을 막았고 잘 관리된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리고 가장 희극적인 것은 방금 전까지 내 앞에서 위세를 부리며 온갖 조롱을 퍼붓던 그 옛 동창들이었다.
최경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벽보다 더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에르메스 버킨백이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마치 뼈가 모두 빠져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흩어진 눈빛으로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아니,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다른 동창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고 마치 내가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라도 되는 듯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들의 기억은 아마도 내가 남편의 사고와 어린 딸 때문에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서울대학교를 비참하게 떠나던 그 비 오는 날에 멈춰 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나 박선자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먼지 속으로 추락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이었다. 시장에서 30년 동안 김치를 판 여자가 어떻게 또 무슨 자격으로 원장님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김진우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을 잘못 볼 리가 없었다. 그들의 존재, 그들의 태도가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나는 조용히 앉아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김진우의 걱정스럽고 존경심 가득한 눈빛을 마주하며 그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이 미소는 내가 30년 동안 연습한 것이었다. 시장에서 까다로운 손님을 대할 때, 이웃들의 시시콜콜한 소문을 들을 때, 삶이 내게 던지는 모든 시련 앞에서 나는 늘 이렇게 웃었다. 온화하고 평온하며 어떤 파문도 일지 않는 미소. 하지만 오늘 이 미소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천근만근의 힘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시장에서 김치만 팔던 사람이 아니었다. 시간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선자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28배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의 남아교편을 잡았고 32의 법학전문대학원 최연소 여성 교수가 되었으며 35살 되던 해에는 파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나는 서울대학교 개교 이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원장이었다. 김진우, 박정태, 이영호. 지금 한국 법조계를 주름잡는 이 인물들은 당시 내 강의실에 앉아 우러러보는 눈빛으로 내게 헌법과 민법 총론 강의를 듣던 학생들이었다. 김진우의 졸업 논문은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지도하고 수정해 주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진우야, 너의 재능과 품성은 정의를 수호하는 훌륭한 대법관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때의 나는 앞날이 창창했다. 모두가 내가 한국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되거나 심지어 정계에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인생은 볼래꽃과 영예로 가득 찬 탄탄대로여야 했다. 그러나 운명은 내가 가장 의기양양할 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내가 원장으로 임명된 지 2년째 되던 해 나와 마찬가지로 유능한 건축 설계사였던 남편이 공사 현장을 시찰하던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높은 곳에서 비계가 떨어졌고 그는 인부 한 명을 구하려다 척추를 다쳤다. 목숨은 건졌지만 그날 이후로 전신이 마비되어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었다. 그해 내 딸 민서는 겨우 5살이었다. 한쪽에는 승승장구하는 학문적 경력과 수많은 기대의 눈빛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과 언제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딸이 있었다. 나는 거의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총장님은 나를 3번이나 찾아와 극구 만류했고 심지어 모든 강의를 면제해주고 원장직만 유지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동료들과 학생들도 연명으로 편지를 써서 남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남편에게 내가 필요하고 딸에게는 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비된 환자와 5살짜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커리어 우먼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빨래와 밥을 해주는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나는 교수 가운을 벗고 손에 든 법전을 내려놓았으며 내가 사랑했던 교단과 학생들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날 이후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더 이상 박선자 원장이 없었다. 이 세상에는 생계를 위해 광장시장의 작은 좌판을 빌려 대대로 내려온 손마드로 김치와 각종 반찬을 파는 평범한 여자, 박선자만 남았을 뿐이다. 남편의 약값과 재활치료비는 엄청난 지출이었고 딸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매일 새벽 3시에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배추와 물을 떼어 와 직접 씻고 절이고 양념했다. 겨울에는 김장을 하느라 내 손은 늘 차가운 소금물에 담가져 있었고
굳은 날이면 뼛속까지 시큰거렸다. 여름에는 푹푹 찌는 주방에서 발효되는 김치 항아리들을 지키며 땀으로 옷을 흠뻑 적셨다. 동창들과 옛 동료들은 점차 나와 연락을 끊었다. 내 인생은 구름 위에서 추락하여 완전히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다. 깊은 밤, 남편의 몸을 뒤집어주고 닦아주며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들을 때면 나 자신에게 묻기도 했다. 왜 나여야만 했을까? 법률 논문을 쓰던 내 손이 이제는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로 얼룩지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간장 물이 든 것을 보았다. 나는 심지어 과거의 학술 서적들을 펼쳐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 위에 찍힌 활자 하나하나가 튀어나와 지금의 내 비참한 모습을 비웃을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내 보살핌 덕분에 남편의 몸에 욕창 하나 생기지 않고 정신이 날마다 좋아지는 것을 볼 때 민서가 만점짜리 성적표를 들고 내 품에 안겨 자랑스럽게 엄마 라고 외칠 때 모든 억울함과 서러움은 눈 녹듯 사라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박선자, 너는 인생의 트랙을 바꿨을 뿐이야. 예전에는 교단 위에서 학생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했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남편과 딸을 위해 하늘을 떠받치고 있잖아. 이것 또한 위대한 일이야. 나는 점차 시장의 소란스러움에, 흥정에, 손님들의 까다로움에 익숙해졌다. 나는 반찬 가게 운영도 하나의 학문처럼 연구했다. 계절별 배추의 수분 함량을 연구해 절이는 시간과 소금의 비율을 조절했고 다양한 새 양념 레시피를 시도했다. 내 김치는 아삭한 식감과 깊은 맛으로 점차 유명해졌다.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내 작은 가게는 시장의 맛집이 되었다. 남편은 침대에서 10년을 누워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그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말했다. 선자, 미안. 했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하지 않아요. 당신을 돌볼 수 있었던 건 내 복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모든 심혈을 딸 민서에게 쏟아부었다. 김치를 팔아 모은 돈으로 최고의 학원에 보내고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었으며 피아노와 발레를 가르쳤다. 딸도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 집안이 좋은 엘리트를 만났다. 나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내 고생도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점차 딸이 자라면서 나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딸은 내 몸에서 나는 김치 냄새를, 좁고 어수선한 내 가게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때는 미리 전화해서 나더러 나가 있으라고 했다. 동료나 친구들에게 나를 절대로 소개하지 않았고 마치 내가 입에 담기 부끄러운 존재인 것처럼 굴었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이가 크면 자기 생활과 인간관계가 생기는 법이니 이건 정상적인 일이라고. 딸만 잘 살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오늘까지, 이 결혼식 전까지는 그랬다. 딸이 나를 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구석에 밀어넣고 어머니로서 화촉을 밝힐 권리마저 빼앗았을 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30년 헌신은 딸의 눈에는 그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다. 딸에게 필요했던 것은 고생한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얼굴에 금치를 해줄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어머니였다.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다. 회상의 파도가 물러가고 나는 이 황당한 현실로 돌아왔다. 연회장의 정적은 마침내 한 여자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깨졌다. 최경희였다.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허둥지둥 내게 달려들었다. 발에 신은 하이힐이 꺾이면서 비참하게 카페트 위로 넘어졌지만 아픔도 잊은 채 손발로 기어 내 테이블 앞으로 와 내 다리를 붙잡았다. 선자야. 아니. 원장님. 그녀는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비싼 화장이 엉망으로 번져 마치 서툰 광대처럼 보였다. 제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에요. 제 이 주둥이가 방정이었어요. 부디 저 같은 소인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손을 들어 자기 뺨을 세차게 2번 내리쳤다. 조용한 홀 안에서 짝 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원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질투가 나서 뭐든지 저보다 잘난 원장님을 질투해서 그랬어요. 저는 그냥 비열하고 파렴치한 년이에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거만하던 귀부인이 지금은 꼬리를 흔들며 애원하는 개처럼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공포와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권력에 대한 아첨과 두려움이었다. 나는 그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내 침묵은 어떤 질책보다도 그녀를 더 두렵게 만든 듯했다. 그녀는 더 크게 울며 내 다리를 붙잡고 흔들었다. 마치 내가 그녀의 마지막 구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변의 다른 동창들도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밀치며 앞다투어 몰려들었다. 맞아요, 원장님. 경희 걔는 원래 입이 가벼워서 그래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원장님, 저 기억하세요? 김미숙이에요. 예전에 제 논문 잘 썼다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원장님이 그동안 고생하신 줄도 모르고 저희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저희가 정말 죽일 년들이에요. 그들은 앞다투어 사과하고 아첨하며 과거에 자신들이 경멸했던 김치 아줌마와 선을 긋고 원장님이라는 동아줄을 잡으려 애썼다. 두꺼운 화장으로 덮인 얼굴마다 가식적이고 비굴한 미소가 가득해 나는 속이 메스꺼워졌다. 나는 여전히 그들을 무시했다. 그저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어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딸과 사위를 향했다. 사위 장현준,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내 앞에 달려와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연신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어머니. 아닙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접대가 소홀했고 저희가 장모님을 홀대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의 부모,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자부하던 교수와 갤러리 관장도 뒤따라 달려왔다. 두 사람의 얼굴은 최경희보다 나을 것 없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돈어른인 그 대학 교수는 더 이상 방금 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허리를 깊이 거의 90도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부인. 아니, 원장님. 저희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저희 눈이 삐었습니다. 방금 전 저희의 무례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사부인은 더욱 과장되게 행동했다. 그녀는 내 곁으로 비집고 들어와 내 손을 잡으려다 감히 만지지는 못하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볐다. 얼굴에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맞아요. 원장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민서 이 아이도 참, 이렇게 큰일을 어떻게 저희한테 숨길 수가 있죠? 진작에 원장님이 그런 분이신 줄 알았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홀대했겠어요? 이 결혼식 다시 하죠. 아주 성대하게 다시 치러드릴게요. 그들은 차례로 사과하고 애원했다. 그 비굴한 모습은 이전의 거만한 태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지독한 아이러니를 자아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헛웃음만 나왔다. 그들이 사과하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오늘 김진우와 그의 동료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경멸받는 김치가게 아줌마였을 것이다. 그들의 사과는 박선자라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라는 직함에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딸, 민서. 그녀도 마침내 내 앞에 비집고 들어왔다. 그녀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렸으며 손톱이 내 살을 파고들 것만 같았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에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공포가 가득했다. 엄마,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사포로 문지른 것처럼 쉬어 있었다. 왜 한 번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녀의 눈물이 끊어진 진주처럼 쏟아져 내려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뜨거웠다. 나는 그녀를 내 손으로 키운 이 딸을 바라보았다. 나는 5살 때 내 다리를 붙잡고 유치원 친구들이 아빠가 없다고 놀린다며 울던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15살 때 내가 최신형 핸드폰을 사주지 못해 내게 크게 화를 내던 딸의 모습을 보았다. 25살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오면서 엄마, 말 많이 하지 마. 우리 집 김치 장사한다고 말하지 말고 라고 긴장하며 당부하던 딸의 모습을 보았다.
30년의 서름과 인내가 이 순간 차가운 한숨으로 변했다. 나는 천천히 손가락 하나하나 힘을 주어 내 팔에서 딸의 손을 떼어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외동딸을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심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와 주변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민서야, 만약 내가 서울대 법대 원장이었다고 이분들이 모두 내 제자들이었다고 말했다면 오늘 너는 나를 이 비상구 옆 구석자리에 앉혔을까? 민서의 몸이 격하게 떨렸다. 입을 벌렸지만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딸의 눈을 보며 계속 물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했다면 내가 내 한복이 낡았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촛불을 밝히러 단상에 오르지 못하게 막았을까? 내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허영과 이기심으로 쌓아올린 딸의 화려한 껍데기를 한 겹 한 겹 벗겨냈다. 민서야, 나는 내가 어머니인 나를 너를 위해 빨래하고 밥해주고 널 가르치기 위해 시장에서 힘들게 김치를 팔던 엄마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게 영광과 체면을 가져다줄 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어머니가 필요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나는 내 모든 인생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결혼식에서 번듯한 자리 하나 내주기를 아까워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묻는 거니? 내 말이 끝나자 민서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졌다. 더 이상 소리 없이 우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찬 처절한 통곡을 터뜨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모든 거짓말이 들통난 아이처럼 우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못했다. 나는 딸의 세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후회가 얼마만큼이고 원장 어머니가 가져다 줄 수 있었던 잠재적 이익을 잃은 것에 대한 공포와 아쉬움이 얼마만큼인지는 더 이상 분간하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이 이 순간 완전히 죽어버렸다. 현장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고 플래시는 미친 듯이 우리 쪽을 향해 터졌다. 막대한 비용을 들인 이 호화로운 결혼식은 이제 온 세상이 아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나는 전례 없는 피로감을 느꼈다. 나는 더 이상 최경희의 가식적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사돈 부부의 계산적인 사과를 듣고 싶지 않았으며 더더욱 내 딸의 무너지는 울음소리를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줄곧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던 김진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용히 나를 도와주었고 명절마다 안부 선물을 보내왔지만 결코 내 삶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승인 나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오늘도 분명 어떤 경로로 민서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내가 서러움을 당할까 봐 일부러 제자들을 모아 찾아왔을 것이다. 이 사제간의 정이 내가 혈육과 30년 청춘을 바쳐 얻은 모정보다 훨씬 따뜻했다. 나는 김진우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어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낡은 한복의 주름을 가볍게 털었다. 이 옷은 비록 낡았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으며 어머니로서 딸의 결혼에 대한 가장 소박한 축복을 담고 있었다. 단지 그 축복이 거부당했을 뿐이다. 진우야,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여기는 너무 시끄럽구나.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차나 한잔하자. 김진우는 즉시 내 뜻을 알아차리고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장님. 차는 아래층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눈짓을 하자 박정태와 이영호 등 몇몇 제자들이 즉시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내게 다가오려는 사람들을 막아섰다. 나는 더 이상 주빈석에 곧 무너질 듯한 샴페인 타워를 돌아보지 않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우는 딸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김진우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내 등을 꼿꼿이 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내게 평생의 굴욕을 안겨준 이 연회장을 걸어 나갔다. 내 뒤로는 수많은 경외와 경악, 부러움과 질투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내 뒤로는 완전히 웃음거리로 전락한 호화로운 결혼식이 있었다. 내 뒤로는 30년의 고생이 헛된 기쁨으로 끝나버린 비참하고 우스꽝스러운 나의 모정이 있었다. 호텔 문을 나서 바깥에 서늘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을 때 나는 문득 김치와 세월에 짓눌려 68해를 구부정하게 살아온 내 허리가 비로소 곧게 펴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아직 동도 트기 전에 내 작은 김치 가게의 셔터 문을 누군가
쾅쾅 두드렸다. 나는 안방의 작은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사위 장현준과 그의 부모였다. 세 사람은 번듯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초췌했고 손에는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선물 상자들이 가득했다. 고급 한우, 최상급 홍삼 같은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장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가 사줄 드리러 왔습니다. 장현준이 밖에서 애타게 외쳤다. 그의 아버지도 거들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들어가서 직접 무릎 꿇고 사죄드리게 해주십시오. 나는 무시하고 안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속으로 들어가자 정신이 드는 것 같았다. 밖에 문 두드리는 소리와 외침은 한참 동안 계속되다가 시장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창피했는지 마침내 마지못해 떠나갔다. 그들이 가자마자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민서였다. 나는 액정에 뜨는 일달이라는 두 글자를 보았지만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는 무음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왔고 문자 메시지도 쉴 새 없이 도착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엄마, 어디야? 너무 걱정돼.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얘기 좀 하자. 나는 하나도 읽지 않았고 하나도 답장하지 않았다. 애막대어 심사, 애막대어 심사. 마음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고 했던가? 그 결혼식장에서 딸의 손에 밀쳐졌을 때 어머니로서의 내 마음은 이미 죽었다. 이제 딸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물결도 일으킬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결정을 내렸다. 30년 넘게 운영해온 이 반찬 가게의 문을 닫았다. 가게에 남은 김치와 장류는 시장의 친한 이웃들에게 모두 나눠주었다. 그들은 모두 놀라며 왜 그만두냐고 물었다. 나는 피곤해서 좀 쉬고 싶다고 말했다. 사실은 아니었다. 피곤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김진우와 제자들이 몇 번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결혼식 날의 일은 꺼내지 않고 그저 옛 스승을 찾아온 제자들처럼 나와 담소를 나누며 자신들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한 번은 김진우가 텅 빈 내 가게를 보며 문득 말했다. 원장님, 원장님의 그 뛰어난 재능과 학식을 이렇게 시장에 묻어두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원장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는 제자들끼리 상의한 끝에 내 이름으로 법률구조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했다. 이 재단은 가정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당한 여성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김진우는 기대와 존경이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는 원장님께서 이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장님의 이름과 원장님의 경험이야말로 이 재단의 가장 강력한 간판입니다. 원장님께서 나서주신다면 원장님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많은 여성에게 희망과 힘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30년 넘게 굳어있던 내 심장이 갑자기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마치 40년 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단에 서서 배움에 목마른 수많은 눈동자를 마주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내 인생의 의미는 결코 김치를 담그고 가족 주변을 맴도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승낙했다. 재단 설립 발표회는 매우 성대하게 열렸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두 몰려왔고 플래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터졌다. 나는 수십 년간 입었던 앞치마와 고무신을 벗고 김진우의 제자들이 나를 위해 맞춰준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오랜 노동으로 푸석해진 긴 머리를 자르고 단정한 단발머리를 했다. 발표회 연단에 서서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를 마주했을 때 나는 조금도 긴장되지 않았다. 이곳이야말로 원래 나의 전쟁터였으니까. 나는 연설문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내 30여 년의 경험을 담담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내가 어떻게 법대 원장에서 시장 상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삶의 진창 속에서 발버둥 치며 딸을 키우고 가정을 돌보았는지, 그리고 딸의 결혼식에서 겪었던 굴욕과 냉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울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나의 사실을 진술할 뿐이었다.
내 이야기는 텔레비전과 인터넷을 통해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순식간에 박선자라는 이름은 사회적 화두가 되었다. 나를 동정하는 사람도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내가 쇼를 한다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나, 박선자가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재단 설립 후 첫 공개 강연은 서울 시내 중심의 한 대강당에서 열렸다. 그날 강당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고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대부분이 여성이었는데 젊은 여성부터 나와 비슷한 나이의 부인들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비슷한 혼란과 고통, 그리고 기대가 서려 있었다. 나는 연단에 서서 나의 법률 지식을 나누고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부당함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법이라는 무기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강연이 끝났을 때 장내에서는 오랫동안 박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사람들이 흩어질 무렵 나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민서였다. 딸은 강당 맨 뒷줄에 서서 벽에 기댄 채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많이 야위고 초췌했으며 눈은 퉁퉁 부어 있어 오랫동안 운 것이 분명했다. 명품 옷 대신 수수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보였다. 딸은 다가오지도 말을 걸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멀리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의 시선은 소란스러운 인파 속에서 먼 거리를 두고 마주쳤다. 나는 딸의 눈에서 후회와 고통, 그리고 희미한 애원을 보았다. 무언가 내게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딸을 보며 마음이 평온했다. 나는 딸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어머니처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딸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고갯짓에는 용서도 증오도 없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하고 예의를 갖춘 신호였다. 마치 아는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몸을 돌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김진우와 동료들에게로 향했다. 원장님, 방금 강연 정말 멋졌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논의할 그 재산 분할 소송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토론에 합류했고 내 모든 에너지를 나의 새로운 일에 쏟아부었다. 용서하고 말고는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30년을 도둑맞았다. 이제 나는 남은 매 순간을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다. 내 인생은 오늘부터 더 이상 그녀 한 사람만을 위해 불타지 않을 것이다. 나, 박선자는 진정으로 돌아왔다.